오늘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는요, 역학조사가 자가기입식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정부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를 더는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재택치료자 관리체계 개편으로 일반 관리구는 셀프 관리가 시작되지만 아직 현장은 준비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5만 명대란 숫자를 보게 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 닷새 만에 3만 명대에서 5만 명대까지 폭증을 했는데요. 교수님,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제 검사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 자체만 가지고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제 미진단된 확진 감염자들이 더 계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0대 이상 확진자분들만 좀 따로 좀 추계를 해보게 되면은 지난 2월 첫째 주는 이제 8%, 9.2%를 차지했다가 어제 0시 기준으로 한 12% 정도 60세 이상 확진자분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뭐 3차 예방 접종의 효과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60세 이하 우선 검사 대상군이 아닌 분들의 확진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확진자들이 좀 증가하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60세 이상 확진자분들의 증가 속도가 전주에 비해서 한 2.8배 정도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로서 이제 입원 환자 수 같은 경우에도 위중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중등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네. 지난 2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한 39.9%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확진자 수와 이제 입원 간에 좀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할지 좀 빠르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대략 한 뭐 60세 이상 어르신들 한 10,000명당 한 10% 정도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앞으로 한 열흘 내지 2주 후면은 중등증 병상 가동률이 거의 70~80%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에 특히 이제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해서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준비가 지금 매우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60대 이상 확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등증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13일째 위중증 환자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이 병상 가동률을 다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병상 가동률은 양호한 편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18.5%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김경우 교수 말씀처럼 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물론 오미크론이 중증 환자라고 할 중증화율은 좀 낮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 3배, 4배 늘어가면 중증 환자 수가 그만큼 늘어간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화율이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중증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그런 병상 가동률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현재로는 양호한 편이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병상 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 이달 말에 뭐 전망치면 13만 명, 17만 명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 5만 명보다 이제 몇 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 추이까지 해서 중증화율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그런 대비체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다. 다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중증화율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증화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치명률, 저희가 계속 대담하면서 델타의 한 5분의 1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된 거 보니까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치명률도 더 높아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델타 변이는 아마도 지금 확진자 발생의 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분이 델타 변이로 인한 사망인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자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변이 특이에 대한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변이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주간 한 6,4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치명률은 6,400건 가지고 분석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서 그 중에서 얼만큼 중증화나 치명률을 갖느냐를 볼 때 이제 어떤 환자분들을 중점으로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치명률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초기에는 이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았다고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취약시설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치명률이 더 높은 것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보다 우리가 좀 수만 명, 수십만 명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한 1, 2주 정도 최대한 한 4주 정도까지 지켜봐서 어느 정도 사망에 이르시는지 치명률을 분석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데이터고 그다음에 소수의 오미크론 확진자만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치명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발표에는 3분의 1로 치명률이 나왔고요. 오늘 신규 확진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 교수님께 좀 궁금한 게 지금 바뀌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검사 방법도 바뀌고 치료 기간도 바뀌는데 이제 QR코드도 쓰지 않는다. 이런 방안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요.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QR코드가 필요한 이유는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확진자가 어느 곳에 나왔으면 그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서 QR코드에 같은 동선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다시 PCR 검사를 받든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만약에 확진되면 또 격리시키고 이런 방식을 찾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들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역학조사를 좀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어디 다녀왔고 이런 부분을 쓰고 그와 관련된 분들에게 조사를 받도록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역학조사관이 이 모든 걸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결국 스스로 본인이 갔던 곳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입을 하고 그 관련된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조사를 받도록 검사를 받도록 만드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QR코드 명부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영래 반장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명부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좀 우려가 있긴 해요. 이렇게 너무 이걸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의 어떤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로 본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스스로가 QR코드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QR코드를 굳이 찍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왜인지는 알겠는데 방역 완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국민들은 걱정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완화해도 되냐, 너무 이르지 않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QR코드를 하는데 이게 실제 활용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QR코드를 찍은 분들이 어느 장소에 갔으면 그분들한테 단체로 카톡방에 보낼 수는 있어요. 단체로 예를 들면 문자를 보내서 본인이 다녀오셨던 어느 곳에 어느 분이 갔다 왔는데 확진이 됐으니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유효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다만 이제 이게 인력상 방역 당국이 감당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방역 전문가들과 논의를 할 것 같고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QR코드를 찍은 분들이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있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든 알림을 보내서 그분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만드는 동력을 추진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모두 다 조사관들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실효성이 있냐 없냐 문제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 이제 방역 당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판단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방역 당국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단검사 체계도 고위험군들만 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숨은 감염자가 더 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숨은 감염자들 때문에 더 전파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확진자 규모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이제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확산 속도를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했지만은 앞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질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특성 자체로도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이 많은데
또 우리나라는 비교적 예방 접종률이 높아서 3차 접종을 하신 경우에는 걸려도 거의 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감염력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시거나 취약군 같은 경우에는 감염 전파가 알게 모르게 빠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고위험군이 노출됐다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가 좀 빨리 검사를 하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접촉자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망 후 확진이라든지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다음에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온다라는 사례들이 앞으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 취약군 같은 감염 취약군은 우리가 보다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감염을 좀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오미크론 이제 감염 시대에 이제 3차 접종이나 2차 접종까지 했는데도 감염이 생기는 돌파 감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양날의 검 같아서 이제 나쁜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백신 면역과 또 자연 면역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하이브리드 면역을 통해서 면역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번 확진이 되고 또 예방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업무 지속 계획, BCP 계획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수 사회 기능 유지에 또 투입이 될 수 있다든지 또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확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든지 하는데 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감염이 되시고 또 예방 접종까지 하신 분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나중에 대응 전략 중에 하나로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재택 치료자들 집에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이 동네 병의원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방역 당국은 3,000여 곳이 준비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직 미흡해요. 그래서 좀 이거는 빨리 정비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동네 병원 3,000여 곳이 코로나 진료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준비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도 받아야 되니까 동선을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방역 당국이 좀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간을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재택 치료자가 셀프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직접 체크도 하고 문제가 될 때 본인이 직접 병원에 연락해야 되고 약을 구매할 때도 약국을 찾아가야 돼요. 약국 같은 경우도 현재 한 500여 곳 정도가 코로나 관련된 비품이나 이제 이 약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병원 약국이 어디 있는지 하는 부분도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병원에 직접 연락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병원 중에 동네 병원 중에 이런 코로나 관련된 재택 치료에 관련된 곳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명확한 명단이 빠른 시간에 좀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병원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병원들이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자체가 이걸 24시간 동안 전화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4시간 상담센터가 아직 완벽하게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는 내려가 있는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센터의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빨리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는 하지만 실제 운영은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자체에 아직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방역 당국이 시작은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재택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 완비를 해야 된다. 근데 아마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나 병의원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어느 동네 병원인지 아직은 별도의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많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거 방역 당국에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찾아가서 일부러 막 찾아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은 문제가 없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1인 가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또 취약계층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1인 가구나 취약계층 중에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서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해서 빠른 시간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찾아가서 지역 센터든 아니면 방역 당국이 안내문을 발송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명단이 쭉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좀 부족하고 지금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 12곳이 있고 호흡기 진료가 1,932곳이 있어요. 여기에 PCR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는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서 재택치료 관리까지 되는 것은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거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PCR 검사하고 그다음에 신속항원 검사는 되는 곳이 있고 그 플러스에서 재택치료 관리도 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사가 명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국은 전화상담 진료 가능 병원을 곧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고연령이나 고위험군은 모니터링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기존의 델타 때는 열이 난다, 아프다는 게 명확하게 표시가 났었는데 오미크론의 경우는 그런 증상들 어떻습니까? 네, 무증상으로 겪는 분들이 많고요. 또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기도에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콧물이나 코막힘, 기침, 보다 또 인후통을 또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한이나 발열도 물론 동반되는 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미각이나 후각 저하는 조금 좀 적으신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직 그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호흡기 이외에 침범하는 장기, 특히 이제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심장이나 혈관을 잘 침범해서 심근염, 심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혈전 같은 것들을 많이 생기는 특징이 있었는데 오미크론도 과연 그만큼 심혈관계 침범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명적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 상비약으로 이제 해열 진통제,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실 때 사놓으셨던 이제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발열이나 이제 근육통 같은 거 심하시면 그런 약들이 좀 도움이 되시겠고 또 상기도 증상, 이제 코막힘이나 기침 이런 경우에는 종합감기약을 드시면 좋겠는데 종합감기약 중에는 거기에는 이제 아세타미노펜 해열 진통제가 있는 종합감기약도 있고 아닌 감기약도 있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인후통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어떤 약물 치료가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 한번 그걸 베타딘 우리가 소독약을 그 목에 뿌리는 제제가 있어서 그런 소독약을 좀 사용하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런 각을 하는 제품들을 뭐 헥사메딘 성분이나 베타딘 각을 같은 걸 이용해서 인후통이 있으실 때 좀 목을 좀 관리하시는 것이 바이러스 배출이나 번식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 치료하는 점들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정부가 셀프 재택치료 전환 하루를 앞두고 이 재택치료 모니터링, 이 집중관리군 대상자에 50대 기저질환자를 빼기로 했다가 다시 넣겠다고 하루 사이에 2번을 번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준이 번복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택 치료를 할 때 특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대부분 젊고 또 예방 접종을 잘 맞으신 분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직접 전화 상담해 보면은 3차 접종 하신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증상을 경험하고 금방 또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고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연령하고 기저질환이 가장 이제 중증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한 거 말고도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위험이 높은 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또 연령이 젊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기저질환, 특히 이제 암이라든지 좀 심한 당뇨병이라든지 면역 저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더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제 처음에 환자를 분류할 때 아예 고위험군은 병원 입원을 권고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좀 우리가 스크리닝되는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재택치료 관리 대상자를 조금 더 세심하게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진료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외래진료센터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빨리 대책이 좀 더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처음에는 65세 이상, 60세 이상, 네. 기저질환 50세, 그리고 이제 40대까지로 연령이 또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방되는 양이 좀 적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국이 이제 사실은 기저질환자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연령대가 왜냐면 중증화율이라든지 사망률을 봤을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사실 약을 가져온 것보다 투여하는 비율이 적었어요. 그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한 연령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투여를 받는 사람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약은 지금 비축된 건 많은데 실제 사용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40대 이하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는 지금 검토하겠다고 정은경 청장이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예.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여 연령을 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아마 이제 40대 이하 중에도 고위험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호흡기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투여 대상에 좀 포함시키자. 물론 모든 확진자를 다 투여하는 게 아니라 40대 이하라 하더라도 고위험군에 처한 분들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투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아직까지는 그 치료제가 여유분이 있어서 검토가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일단 50대 기저질환자가 현재로서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고요. 40대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연령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짜야 될 것 같고요. 연령 제한에 걸려서 꼭 필요하지만은 항 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12세 이상부터는 다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에 관계없이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투약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지금 처방 건수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1, 2주 후에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또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험 대상군을 좀 신중하게 미리 선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런 과정에는 이제 환자의 어떤 본인 진술뿐만 아니라 의무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고위험 중증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이분들은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위험군이 확진됐을 때보다 적극적으로 약을 투약하고 또 미리 전파를 예방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 있으면 대선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여야는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를 했는데 예. 선관위는 또 다른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총선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선관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사실 좀 분리 투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 확진자들만 따로 모여서 또는 시설 격리된 시설에 가면 시설에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야가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확진자 예. 수가.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을 좀 따로 할애해서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3월 9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뭐 한 달까지는 안 남았습니다. 거의 한 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확진자가 만약 12만 명, 17만 명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선관위가 얘기하는 것처럼 6시 이후에 분리 투표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요. 투표를 하고 싶은데 그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9시까지는 연장하는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확진자가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전의 케이스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약간 좀 안이한 대처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으니 정개특위에서 통과시켜서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해서 9시까지 충분히 확진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투표 끝난 후에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투표에 불복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이 98%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약하다 이런 말도 있어서 혹시 이것이 풍토병화 되어가는 과정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또 오미크론이나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오미크론 BA1이라고 부르고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물론 이제 BA3도 있지만 주로 이제
BA1과 BA2가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예. 이 두 오미크론 간에는 어떤 그 중증화율에 큰 차이는 없고 또 한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 다른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세종이 돼서 유행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오미크론이 먼저 우세종이 됐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중에 유행하면서 우세종이 되지 않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먼저 유행했던 지역은 우세종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 바이러스별로 좀 유행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에는 현재까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예방 접종과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준수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